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ESG 투자자문 김현회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현회입니다. 예,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힐링 여행자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또 힐링 여행자 이제 가족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간단하게 어떤 일 주로 하시는 분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자문사는 이제 자문하고 일임을 하는 자문 회사고요. 이제 재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년 정도 이제 자문사, 운용사, 증권사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주로 투자 자문사하고 자산 운용사에서 자산 배분이랄지 채권 쪽으로 주로 운용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뜻 맞는 분들하고 이제 만나게 돼서 개인 투자자분을 위한 다양한 자문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공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취지만큼 또 더 이사님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예. 바로 좀 질문을 몇 개 드려볼게요. 예. 네, 저희가 항상 게스트분들을 모시면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주식 투자의 장점,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은 주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주식 투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주식 투자는 그런데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는 내가 자본을 어느 정도 투여해서 많은 부를 가져가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제 이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재산을 축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부자들, 순서 세계 부호들 랭킹 보시면 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죠. 맞아요. 전부 다 주식 부자들 얘기들.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됐든 루이비통 회장이 됐든 아니면은 워렌 버핏이 됐든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공식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결국은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따라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투여했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커지는 속도는 속도라든지 이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는 거죠. 10배, 100배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상상 이상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 주식을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옵션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를 이루셔서 주식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힐링 여행자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힐링 여행자 선생님께서 집을 한 채를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집이 하나 있어야 된다. 저도 항상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생활하는데도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라는 거는 상대적인 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살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평균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남들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를 공유한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젊은 세대들한테 주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식으로 당장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어릴 때부터 배워놔야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큰 자산이 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젊은 사람들도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너무 공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예, 예. 네네. 대표님 이제 더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현재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1년 넘게 엄청난 하락장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이런 약세장 언제쯤 끝날지 또 이 약세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머니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토픽으로 말씀드린 게 주식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한 그 토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예측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실 예측은 사실 저도 예측을 해서 잘 맞추고 싶어요. 근데 사실 예측을 맞춘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주식에 성공한 투자 대가들도 사실 예측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믿는 그 투자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측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시간 낭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은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 너무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막 점장이처럼 뭐 1분기가 저점이다, 2분기가 저점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예측들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내가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잘 연구하고 괜찮은 투자 자산을 검색하고 연구하고 선택하는 이런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막하게 그 지금 현재의 상황, 뭐 예측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지금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그 뭐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업일인데 주가가 엄청 출렁거리더라고요, 주식이. 예. 근데 22년도는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다 하락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이렇게 하락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박살났죠. 예,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잘 들여보면 사실은 가장 큰 주식을 하락시킨 요인은 물가 불안이거든요. 예, 물가 불안을 야기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CPI 고용이 너무 좋게 나오고 그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또 중국이 코로나 이제 규제 락다운 한다면서 이제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공급망 이슈는 세계 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코로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그런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물가 불안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결국은 이제 물가 불안이 언제 잡힐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뒤에 뒷배가 미국이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뭐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 가서 연설도 하고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받아오고 지금 계속 이게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의 이제 CPI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었는데 보면은 CPI를 올리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있죠. 근데 원자재는 이제 보통 이제 전년 대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올해는 전년 대비해선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미 꽤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유가도 고점을 120불 찍고 지금 80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딱 하나 우려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 지수.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월이 걱정하는 그 임금 인상,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 요 부분만 좀 잡히면 그 연준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그 물가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볼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중국은 이제 다 풀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없이 이제는 감염자가 몇 명인지 발표도 안 하잖아요. 이제 완전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그 물가 불안 이런 부분이 꽤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방금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많이 수집해서 나의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라.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사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주식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단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 그 제가 생각하는 이제 페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뭔가를 이제 충분히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들어갔다가 실패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사람들 보면은 제 주변에 사람들 보면은 그 뭐 TV나 그 유튜브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일단 사고 보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져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막 40개, 50개씩 이렇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런 성찰도 없고 결국은 이게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가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이 운용을 한다. 기준이 없이 내가 자금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 없이 내가 샀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것도 기준 없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피터 린치라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누구나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한다. 주식이 급락하기 전까지. 예,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내가 이거를 뭐 정말 장기로 투자해서 2배, 3배 길게 놓고 해야지라고 들어갔다가 막상 주가가 빠지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을 살 때 자기가 확신이 없이 그냥 산 거예요. 주변 얘기 듣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빠질 때도 그렇게 확신 없이 그 손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시장에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에서는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투자의 원칙인 거죠. 그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 자신만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뛰어난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겠구나 하고 들어갔다가 손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게 투자로 성공하시는 방법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이제 저희 같은 자문사한테 가이드라인을 부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가 중심을 갖고 이렇게 그 주식을 진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막 사다 보면 막 4, 50개씩 되고 그렇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주식을 포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 갔더니. 그래서 한 4, 50개가 있는데 자기가 뭐 산지도 몰라요. 예, 뭐 산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들어간 걸 제가 어떻게 뭐라고 자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싹 비우고 그냥 자문을 나한테 넘겨라. 예, 그랬더니 그럼 널 어떻게 믿고 맡기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남동생을 믿는 누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예, 남동생을 신뢰하는 누나는 없죠. 그래서 날 믿지 말고 내가 만든 투자 가이드라인, 투자 시스템 이대로 하면 뭐 투자자들이 괜찮은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럼 다행이네. 널 믿는 게 아니고 너의 시스템을 믿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투자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감정에 앞서게 돼 있거든요. 네. 자기 감정에 앞서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했다 저렇게 행동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기준이 없으면 자기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전문가들도 실패를 하게 마련입니다.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자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감정이 이제 이익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사님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예.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거의 연장선인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결국은 그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도 나오시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주식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분들 뭐 또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있겠죠. 그 투자에 이제 대가라는 사람들을 우린 너무 많이 쉽게 접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투자의 전문가들은 이 업의 종사자예요.
저는 이 업에 종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의 아니게 헤지 펀드 매니저도 많이 만나보고 그 글로벌리 유명한 운용사의 그 펀드 매니저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위한 그 유리한 얘기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는 자기의 펀드를 팔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애널리스트는 자기의 산업 리포트, 그리고 자기가 픽하는 종목에 대한 뭔가의 의미 있는 전달을 하는 게 그 자기 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굴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 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업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크 ETF라고 아시잖아요. 그 캐시 우드라는 사람이 항상 지금 성장주가 좋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무리 그 종목이 떨어지고 ETF 성과가 안 좋아도. 근데 이 업에 있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품 자기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뭐 이제 그 뭐죠?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업의 종사자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라. 업의 종사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위치에서 유리한 얘기를 할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애널리스트 분들이 물론 올바른 통찰력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결론은 이제 속된 말로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선 이 상품을 더 과대하게 불려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진짜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이사님. 예. 저희가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자산 배분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단답형으로 답하기가 되게 또 어려운 답변이기도 해요. 아유, 1시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하냐면은, 저는 딱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뭐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뭐 원자재 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을 때 이 자산 배분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줘요. 예,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게 다 빠져서 좀 그랬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원자재는 상승을 했죠. 유가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가를 조금 투자를 했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그 성과, 이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산 배분이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뭔가 그 수익률을 줄 수 있어서 이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변동성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주식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면 정말 내가 큰 손해 보고 나와야 되는 수가 있죠. 근데 자산 배분을 적절히 해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방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리한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은 항상 필요한 영역인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주식과 채권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보통 6대4 이렇게 많이 해요. 자산 배분.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자산 배분 모델이에요. 6대4 모델이. 예. 근데 여기 없어요. 스크립트 없는데 6대4인데, 이게 이제 왜 6대4냐 하면, 이 많은 이제 퀀트 통계학 전문가들이 돌려보니까 6대4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6대4가. 예, 그냥 몇십 년 뭐 이렇게 돌려보면 6대4가 나오고, 그래서 채권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배분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도 같이 조정을 받은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올해 자산 배분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채권이 원래는 주식이 급락할 때 채권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거든요. 이게 밸런스가 맞고, 그래서 뭐 2008년 같은 경우, 이거 화면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ETF가 37% 빠졌는데 TLT라고 해서 미국 국채 그 장기 ETF가 34.8%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위험 자산이 크게 조정받을 때 국채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일반적인데 이런 사이클에서 주식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이제 채권이고 채권을 하려면 결국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 작년엔 자산 배분 효과가 거의 없었던 해다. 그렇죠. 굉장히 특별한 예. 해죠. 올해는 자산 배분 효과가 클 수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자산 배분을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장기 투자로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레버리지 종목들의 장단점과 유연성, 물론 모든 종목이나 이런 파생상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사실은 괜찮은 이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충분히. 좋은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 그 레버리지 ETF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2배, 3배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3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네. 특히 젊은 세대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장기 투자로는 이제 레버리지 ETF가 좀 손해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지만 그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레버리지 ETF를 말씀드리기 전에 ETF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ETF는 펀드면서도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뭐 한국 거래소나 뭐 나스닥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이 그 레버리지 ETF를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 ETF를 사면 운용사는 매일 이 2배, 3배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거를 사야 돼요. 이 종목을. 예,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거를 매일매일 기준으로 2배, 3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 상품에 관해서 예. 따라가게. 예. 그러니까 일일 수익률. 네. 일일 수익률의 2배, 3배를 맞춰야 돼요. 근데 투자자는 그렇지 않죠. 투자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 지수가 지금 뭐 그 1000에 들어갔는데 1년 후 1000이 됐어요. 그러면 2배, 3배짜리도 그냥 그 똑같이 끝나야 되는데 수익률이 제로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시가 이 그래프인데 그래서 1일 수익률의 2배, 3배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동성 누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하루에 2% 오르고 하루에 2% 빠지고 하루에 2% 오르고 2% 빠지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요것만 가지고 마이너스 5%가 돼요. 3배짜리는 하루 3%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불안하겠네요. 1년이 되면 10% 넘게 이것만 가지고 손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손실 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이게 적절한 상품은 아니다. 네, 단순히 레버리지가 커서 뭐 나쁜 상품이다 이게 아니고 이 장기 투자로 변동성에 의해서 그냥 손실 보는 부분이 1, 2%도 아니고 1년에 뭐 5%, 10% 넘게 이렇게 그 손실을 보는데 그 모르고 지금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말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걸 올려놨는데 한번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항상 왜 드리냐면 그 뭐 국내 탑 5개 종목 보면 그 나스닥 3배 레버리지죠. TQQQ 같은 거 거의 1, 2, 3회에 딱 걸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들 보고 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네, 또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미국 주식 시장과 한국 주식 시장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너무 아니 이게 광대한 본질적인 질문인가? 예, 광대한 질문인데 네, 그래도 해주세요. 광대한 질문이 사실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는 질문이죠. 네. 그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주식을 왜 투자하느냐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우리가 체제에 살고 있는데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업사이드가 있는데 이 자본을 투여해서 큰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 괜찮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기술 요 세 가지잖아요. 요 세 가지인데
일단 노동 기준에서 보면은 세계 유수의 대학교 탑 30위 중에 반 이상이 아마 미국일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정말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뭐 한국도 뛰어난 사람들 미국에서 많이 공부하시듯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 기준에서 보면 미국만큼 자본 조달이 쉬운 나라가 없어요. 많은 벤처 캐피탈, PE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자본시장 상장도 자유롭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채권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자본 주식도 있지만 채권도 중요하잖아요. 회사채 시장이 가장 많이 발달했고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자본 조달이 굉장히 용이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또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술은 뭐 이미 실리콘밸리 같은 이 정말 그 뛰어난 노동력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정말 고품질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저는 그래서 메이저리그로 비유를 하는데 정말 그 글로벌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잖아요. 이 그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 보시면 그냥 미국에서만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 글로벌로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가 이제 미국 시장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부분을 좀 향유를 하려면 당연히 미국 주식,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 여기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빼먹은 게 노동력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은 해고가 너무 쉽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냥 아침에 해고하면 그냥 그 오후 2시에는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트럼프 맨날 하는 말이죠. You fired.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해고가 너무 쉬운 나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정서상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해고가 너무 자유로운 게 좋은 거죠,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면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의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영역이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테니까 뭐 저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국도 나름대로는 자본주의에 맞게끔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한국은 사실 뭐 천연자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력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잘하는 이런 영역에서 정말 글로벌 경쟁력 있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돼서 좀 뭐 작년에 많이 빠졌고 저평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맞게끔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지만 미국 주식은 메이저리그니까 당연히 좀 하셔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진출하니까 결국은 많은 그 코리아 메이저 리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글로벌한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비유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다. 그죠? 그만큼 자본도 많이 모일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또 기술력도 많이 이제 압축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그 인재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여러 그 가지 환경에서 아무래도 한국 시장보다는 세계적인 시장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주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는 금리 이야기 같이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금리랑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정말 머리 아픈 얘기죠. 네. 요즘 또 금리 워낙 많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그 금리하고 주식은 금리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네, 작년엔 좀 예외였지만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거는 사실 기업이 그만큼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괜찮다. 이럴 때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괜찮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만 놓고 봤을 때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빠졌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차분히 오를 때는 오히려 경기 호황기다. 주식, 그렇죠. 부동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동안 그래요. 예. 근데
작년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금리 인상을 그 미국 연준이 너무 급하게 한 거죠. 근데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막 발생을 한 거죠. 물가.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뭐 몇 차례 하면서 지금 고금리 상태로 가버린 거죠. 맞습니다. 4번인가 5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4.5까지 올렸죠. 한국은 3.25까지 올렸고. 그래서 지금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거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죠. 그리고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시장에 좀 뭐 약간 추억 같은 얘기인데 지난 얘기인데 네. 아름다운 얘기가 암호화폐, 메타버스 뭐 이런 청사진, 그러니까 성장과 관련된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꿈 같은 얘기들 많이 떠들었죠. 지금 보면 약간 꿈 같은 얘기인데 악몽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럴싸한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자금과 이제 주식에 이제 약간의 버블이 생겼던 거죠. 그게 현실을 파악하고 이제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잖아요. 타인 자본으로 움직이는 회사들. 결국은 타인 자본이라는 거는 뭐 기업이 대출을 했든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든 이런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버티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 고금리로 갈수록.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다우존스가 있으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죠. 왜냐면 진짜 많이 빠졌죠. 그렇죠. 나스닥이 작년에 33%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성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업일수록 너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면서 얘들은 타인 자본 가지고 조달해서 먹고 살았는데 생존이 위험한 정도의 지금 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진 구간이 됐다. 그래서 주식과의 관계는 지금 금리가 지금 고금리로 갈수록 이런 이제 타인 자본으로 많이 굴러가는 기업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뭐 이거는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은 고금리가 그래도 지속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나스닥에서 기술주 중에서도 이 타인 자본이 큰 이런 기업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잘 분산된 뭐 S&P 500이나 다우존스 이런 쪽이 조금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고용지표, 뭐 물가지표 등 금리와 같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네. 이런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그 이유가 그리고 이런 이유를 우리 이런 지표들을 또 왜 같이 또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요. 그 물가하고 고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모든 중앙은행이 공통적인 그냥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네, 요거 두 개 플러스 이제 금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고가 너무 쉽잖아요. You fired 하면 바로 해고되는 나라라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봤더니 그 갑자기 실업률이 급등을 하는 거죠. 예, 10%가 넘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너무 잘 어려우니까 10% 넘게 됐던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로금리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실업률을 급하게 잡은 거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낮은 이 금리에 그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그 코로나 때 돈을 풀면서 미국은 뭐 그냥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냥 뿌렸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돈을 막 뿌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잘 복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잡마켓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지난달 기준 3.7%입니다. 3.7%면 어느 정도 기준이냐면은 최저치예요, 최저치. 실업률이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맞아요. 딴 애들이 안 좋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 좋지, 그렇죠. 한국이 안 좋지. 지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은, 그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12월 그때 말에 얘기한 건 서비스
그 물가가 안 떨어진다.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물가하고 고용인데 고용이 실업률이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실업률이 저는 지금 그 제닛 옐런 예전 그 FRB 의장일 때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완전 고용 수준은 5%다. 실업률. 예, 그래서 지금 3.7인데 5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큰 임팩트가 없으면 실업률이 한 5% 가도 돼요. 이게 침체가 아닙니다. 침체가 아니고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실업률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결국은 그 데이터 중에 지금 중요한 거는 물가와 실업률, 예, 둘 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서비스 물가, 고용과 관련된 물가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봐도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것도요, 그 연준에서도 조차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네, 미국이 워낙 경제가 좋고 중요한 거, 세계 기초통화국이고 해외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실업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내심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 이 밑에 멕시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민 정책을 막아버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저임금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 이제 좀 요인들이 복합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고용 쪽에서 미국이 너무 고용이 좋은 게 지금 주식 시장에는 좀 악재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우리 또 미국 시장을 보려면 또 같이 꼭 봐야 하는 게 있죠. 바로 달러인데,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달러의 등락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달러를 생각을 하면, 네. 이제 달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축통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의 세계에서는 이제 안전자산인 거죠. 뭐 하드 커런시라고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만 강해졌고 다른 이제 하드 커런시, 다른 이제 안전 통화들이 다 약세였죠. 뭐 엔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그렇고 오직 달러만 이제 강했던 이제 한 해였고, 지금 달러는 결국은 이 투자 관점에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 기준의 투자 관점에서 달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산 배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인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자산 배분하기가 더 유리한 부분이 이제 달러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원화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을 들고 계셨어도 이거를 그냥 달러로 들고 계신 분은 크게 손해가 보지 않았어요. 달러가 생각보다 방어가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랬고,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엄청났죠. 달러가 엄청 그때 올라갔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달러라는 걸 자체를 하나의 자산 배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자산 배분 모델을 항상 고민하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그래서 저도 달러 익스포저를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넣어서 제안을 드려요. 달러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항상 위험 자산과 상관관계가 장기적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0.4 되거든요. 주식시장하고 달러하고. 그래서 상관관계도 역의 상관관계고, 그리고 뭐 그냥 정성적인 이 시스템, 글로벌 이제 금융 시스템을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위기가 올 때 달러는 강해질 수 있다. 이게 뭐 계속 입증되는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투자에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러도 자산 배분의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중국이 이번에 중국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베이징은 뭐 90% 감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 발표하는 거 손 놨다고 또 네. 하더라고요. 또 다시 그래서 오히려 이 중국 그 감염자 폭증으로 지금 비행기도 이제 다 막고 있잖아요. 해외로 나가는 네. 것들. 그래서 중국 쇼크가 와서 다시 또 패닝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또 금방 또 살아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중국이 갑자기 위드 코로나 하면서 네. 다 풀어줬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 왜 그렇게 꽉꽉 닫았을까요? 작년에 중국이? 그러게요. 이것도 진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차피 일어날 일이긴 했는데 근데 정치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 쪽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해본 경험도 있고 이제 중국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꼭 이게 잠근 거는 결국은 시진핑의 이게 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뭐 이거 반대하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이유 그렇죠. 때문에 예. 중국 그 투자를 많이 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중국의 꽉꽉 닫았다가 이번에 열어줬죠. 열어줬는데 이번에 열어준 거는 그냥 더 이상은 이제 닫을 수 없는 어느 정도 한계 임계치에 왔다고 생각해서 열어줬고 생각보다는 다시 이제 락다운으로 가지 않잖아요. 다시 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 인민이 이제 그 자가 면역 상태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실은 더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한국도 대부분 자가 지금 면역 상태잖아요. 뭐 반 이상 걸리셨고 뭐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제 중국 쇼크,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뭐 이 부분 얘기 주셨는데, 네, 이 얘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중국은 사실은 그 중국의 이 침체, 중국 쇼크 이거를 이제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온 이후부터 항상 들었어요. 매년 단골 메뉴예요. 매년마다 들으셨어요? 예, 매년 네. 중국 쇼크에 대한 얘기를 특히 뭐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뭐 위험할 거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중국이 뭐 나름 내부적으로 이제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뭐 이게 그 뭐 지방 정부의 부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은 있지만 사실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 가지고 중국의 역할은 세계 공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없이는 어떤 나라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국을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그래도 웬만큼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이 쇼크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쇼크는 사실은 검증된 바가 없다. 저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가의 신용 등급이 뭐 한국이 AA- 이고 굉장히 높은 신용 등급이죠. 중국의 신용 등급이 A+ 등급이에요.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A+요? 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뭐 헝따 사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내부적인 이벤트가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신평사들이 보는 관점,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글로벌 신평사들이 신용평가 평정서라는 걸 써요. 예, 그게 이제 나는 이런 기준 때문에 얘를 A+를 준다. 예,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크니까. 시장이 크고 GDP가 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충격이 좀 약하다. 그리고 한국 외환 위기처럼 외환이 이제 오픈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안은 좀 다르죠. 예, 그 외환 시장이 오픈이 돼 있으면 환 공격에 뭐 취약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외환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아직은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중국의 그 본토 A주 시장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한 3%대로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어요. 외국인 투자가 다 빠져도 사실 별 임팩트가 없어요, 사실. 아, 중국은 네. 네, 중국 본토에 뭐 투자들 많이 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별로 투자한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자금이 확 빠져나갈 뭐 그런 리스크는 별로 없다. 오히려 그 시진핑 3년임 때 그때 조정받고 그 이후로는 장이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안정, 그게 뭐 정치적인 게 뭐 좋고 그런 걸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정치적인 안정이 됐고, 정치적인 안정이 되고 나서 시진핑이 뭐 굉장히 그 횡보를 뭐 그 전까지는 해외도 안 돌아다니다가 지금 해외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한국 온다는 지금 루머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 안정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그 시장의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의 락다운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해소가 됐고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원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 주식 투자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 체계가 잘 돌아가야 되는 시장인 거죠. 중요하죠. 예, 예, 그게 시장인데, 시진핑 정부 그 초창기에는 자본주의가 꽤 잘 돌아가는 듯 보였어요. 제 기준에서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재작년 보면은 뭐 이제 그 중국은 크게 이제 민영 기업하고 국영 기업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다 국영 기업이었죠. 그렇죠. 민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한 게 없었죠. 등소평 때 이제 새로 처음 생기는 거죠. 80년대 뭐 90년대 뭐 생긴 거고, 원래 다 국영 기업이었는데. 국영 기업들의 파워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도 엄청난 거죠.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영 기업이 정부의 뒷배가 있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근데 그 민영 기업들도 똘똘한 민영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등소평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는데, 이 민영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많이 커지고 독점적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장 지배력이 있게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거는 독점이다 해가지고 이 경쟁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번 때려잡을 때 무섭게 때려잡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나름 재판을 받아서 이제 가셨지만 마윈은 어느 날 사라지잖아요. 그냥 진짜 예. 그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대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는 이게 자본주의 체제 입장에서 내가 자본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너무 크죠. 예, 그래서 투자 관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데 투자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원유, 이런 원자재 같은 거, 그리고 뭐 곡물, 방산시장, 물류, 유통시장, 새로운 변수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생겼는데요. 이 전쟁 이슈가 주식시장에 왜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 부탁드려요. 일단 전쟁이라는 거는 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게 제일 네, 그게 제일 큰 리스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확전이 될지 그것도 리스크고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게 유럽에서 퍼진 사태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가스비, 전기비 두세 배씩 오른다고. 네, 그래서 뭐 가깝게는 뭐 이제 그 동안은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를 굉장히 싸게 하면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많은 혜택을 어떻게 보면 누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완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가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뭐 그 연준도 금리를 급하게 올렸지만 그 유럽 은행, 중앙은행 ECB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이런 물가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 불안,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불안, 그 다음에 국지적인 불안, 뭐 이런 전반적인 이제 불안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쟁이고, 이 전쟁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은 걱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양측이 너무 협의를 안 하고 협상을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종목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2021년, 2022년까지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하락장 전까지 그리고 네. 세계 IT랑 또 기술주 대장주들이 상승을 쭉 했다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뭐 거의 한 60-70% 빠졌더라고요. 네. 이런 그 이제 대장주들이 빅테크주들이 상승을 찍고 그만큼 또 많은 하락을 찍었는데 이 대장주들 다시 상승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그 전망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게 이제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조금 비교할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닷컴 버블 때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지만 남아있는 기업들은 또 굉장히 또 큰 성장을 이뤘고 뭐 이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뭐 아름다웠던 이야기들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버블을 만들었고 그 버블을 만들 때 많은 자본이 투여가 됐는데 이 자본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자본력으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고금리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위험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M&A나 뭐 사라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부채 비율 부채로만 돌아가고 실적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많은 큰 기업들한테 M&A를 당하겠죠. 하지만 살아남는 기업들에게는 또 그만큼 큰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큰 세상의 방향성은 또 성장의 그 모멘텀. 뭔가 사람들은 새로운 걸 계속 찾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기가 찾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게 오면 사람들은 의외로 빨리 적응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계속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요번에 그 침체기를 겪고 많은 기업들이 좀 사라지면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는 기회다. 저는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금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돼서 이들을 괴롭힐지. 예,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간의 욕구들을 제일 빨리 반영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다음 또 질문해 볼게요.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기존의 대장주들이 이 대장주들이 아닌 또 새로운 분야의 미래 종목 또 생길까요?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세요? 저는 제가 뭐 아주 뭐 주식만 하는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사실 뭐 자산 배분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뭐 그런데 근데 제 사견에 더 가까운데 네. 저는 당연히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요소,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계속 발전을 할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암호화폐가 지금 뭐 그 많이 빠졌지만 그 암호화폐 기술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진보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그 장점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 기반의 서비스라든가 또 이제 뭐 AI라든지 또 뭐 ESG와 관련된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다음번에 성장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다. 뭐 근데 어디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사람들의 기호가 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당연히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내 종목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 제일 많이들 보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계속 많이 하락했잖아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 예. 부탁드려요. 일단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큰 기업이면은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조정받은 부분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국은 경쟁 구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나 중국 기업들한테 많이 밀렸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TSMC를 아직은 굉장히 좀 격차가 있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사업적인 돌파구가 조금 답답한 상황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기술의 삼성이었는데 지금은 감성의 삼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삼성의 강점은 기술이 돼야 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그리고 D램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을 부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지금 시장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저는 사실은 뭐 말씀드릴 좀 능력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저 유튜브 영상에 올렸던 그 삼성전자 그 ADR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생각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만 거긴 하지만 거기에도 주식이 있지만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삼성은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ADR만 되더라도 참 좋을 텐데, 이거 유튜브 영상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이 얘기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거 이제 그 운용사 펀드 매니저 할 때 그 사실은 그 제가 했던 뭐 펀드 중에 해외 운용사의 펀드를 제가 사는 그런 역할도 했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해외 운용사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고, 뭐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외 운용사들하고 영상도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그 영상에. 그죠? 영상 통화해서 그 실질적으로 회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회의한 거 제가 올려놨는데. If you know anyone that could affect this, by the way, it's a pain that they do not have an ADR. They're the only major company in the world that doesn't have a U.S. listed ADR, at least until the Chinese ones get delisted, but that's another matter. Right. So in our ADR portfolios, we had to think of something else to fill in for Samsung. 제가 그 삼성전자가 이제 포트폴리오 왜 없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삼성전자를 최근까지 들고 있다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팔았는데, 이제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 물어보는 거죠. 그 좀 얘기를 해라, 한국에다가 관계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삼성전자가 그 글로벌 대형사 중에 유일하게 ADR이 없다. 그래서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투자하기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거죠. 여기는 이제 운용사기 때문에, 나름 기관 투자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어떤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있지만, 일반 뭐 미국인들도 당연히 사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ADR이 있으면 바로 그 쉽게 자기네들 그 브로커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한국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뭐 비용이라든지 그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삼성전자가 그 새로운 밸류를 좀 더 받고 싶으면 좀 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미국 ADR을 상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TSMC나 뭐 ASML 다 이제 미국 ADR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제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너무 좀 아쉽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저보고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아는 사람 있으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뭐 삼성전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상에만 올렸는데, 왜 ADR이 없냐. 그러니까 왜 ADR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ADR이 있으면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려면 뭐 환전도 해야 되고 외국인 투자 등록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네,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 선별된 기관 투자자들도 귀찮아해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더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메이저리그에 좀 들어가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화에만 뛰고 있는 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LA 가서 뭐 연봉 확 높여서 제대로 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도 그렇게 잘하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게 왜냐면 TSMC나 ASML 이 두 개는 그 ADR로 그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또 버프를 같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를 사면
그 ETF를 산 운용사는 ETF 운용사는 당연히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된다. 근데 사실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 중국의 본토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ADR 상장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바이두, 알리바바. 네, 바이두, 알리바바, 뭐 저기 핀도더. 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거에도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정말 그 테크 기업들 그 어떻게 보면 수익은 당장 안 나는데 이제 그 뭐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 형태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상장이 돼요. 그게 한 200개 종목 넘거든요. 부작용도 많겠죠. 네, 부작용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 본토 기업도 사실은 그 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비할 바도 안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상장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왜 삼성전자는 이걸 못하냐?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자가 저한테 주는 피드백이에요. 삼성전자, 내가 너 왜 삼성전자 그 매니저가 MSCI 월드 인덱스를 운용하는 매니저인데 MSCI 월드 인덱스 삼성전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안 사냐? ADR 왜 없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나라 국부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개미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이게 좀 재평가를 받으려면은 사실은 뭐 기술력을 올리는 거는 뭐 삼성전자가 하고 싶지 않아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지만 이거는 왜 안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런 영상도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뭔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행보를 간다면 요런 이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삼성전자 분들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해외에서 엄청난 작업들을 유임할 수 있거든요. 네. 주식 2배 이상은 오를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저도 여기저기 공부해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 경영이 투명한데 물론 삼성전자도 투명한 회사지만 또 뭐 노조 문제도 또 있고 또 경영 세습 문제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CEO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그런 거 선진국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ADR을 이제 등록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신기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신기한 게 아니 그게 중국은 네. 그걸 이제 VI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Variable Interest Entity라고 해서 이 모델로 해가지고 많은 애들이 본주 상장도 하고요. 네. 그냥 보통주, 그다음에 ADR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상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데 맞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예, 여러 그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네네. 그게 뭐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 정도면은 충분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예, 그런 좋은 회사가 왜 기업 공개를 메이저리그에 안 하고 그 K리그에서만 지금 하고 있을까?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그런 영상을 이제 좀 올렸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기업도 보면 막 공장도 없는 회사가 막 그 10몇 조 원씩까지도 막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뭐 종목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뭐 이항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한번 찍고 다시 이제 왔죠. 뭐 공장도 없다는 게 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네. 그런 기업들도 ADR 상장이 돼 있는데 삼성은 안 돼 있는 게 저도 참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삼성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증시에 다 상장을 해요. 자기네 증시에 상장을 못하면 한국에도 상장을 했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문제가 있었었고 큰 사고들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죠, 사실은. 비집고 들어가서 그 중에 몇 명 그래도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선택을 받죠. 선택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니오나 샤오펑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다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또 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네. 반도체만큼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 이야기인데 2차 전지 미래의 성장성, 미래 보고 투자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 자체는 당연히 성장을 한다고 보죠. 이게 뭐
이 뭐 ESG와 관련된 친환경이랄지 아니면은 이 모빌리티와 연관된 부분,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가 가면 갈수록 뭐 에너지 고갈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봉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런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에는 만들지 못하던 저가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술이 왔기 때문에 완전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도 그랬지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완성차 업체들이 몇백 개 됐었어요.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몇 개 없잖아요. 몇백 개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다 줄어들고 결국은 이 대량 생산을 저가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춘 이 포드 같은 회사가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공장을 만드는 회사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드를 본 거예요. 네. 결국은 대량 생산의 저가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 이 공장의 시스템은 내연기관에서 만들던 공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혁신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그렇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근데 지금 2차 전지나 이제 전기차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가는데, 이 중에서 옥석 고르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테슬라는 1등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다른 이제 2등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2등부터 끝등까지 전기차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고요. 엄청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흥따 사태 나올 때 헝다도 자동차를 만들었어. 맞아요. 부동산. 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자동차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좀 사라질 기업들, M&A 되면서 사라지면서 산업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 기준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는 시장은, 중국은 밑단부터 끝단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자재부터 해서 올플레이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유일무이한. 예, 그래서 전기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테슬라를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같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전기차 인프라를 테슬라를 통해서 키우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를 배워서 빨리빨리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인프라를 잘 갖춰 놓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요것도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한때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를 주식들 한창 핫했었는데, 뭐 지금은 다 이제 많이 좀 그랬지만,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 제가 이게 뭐 자산 배분이나 이제 주식 쪽을 보고는 있지만, 이런 용어들이 한때 주식시장에 많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차화정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닉네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지나고 보면 주가가 좋았냐, 반짝 좋았다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어떤 유행을 타는 이런 용어에 끌려서 투자하시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상품을 팔기 위해서 쫓아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급등주 쫓아다니고.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조선주를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고, 뭐 이게 뭐 방이면 방산인가요? 방산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애널리스트는 계속 거기를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이뻐지는 거 있잖아요.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뭐 했든 안 했든 그걸 떠나서 계속 한 분야를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결국 안 좋아도 이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정 섹터가 너무 유행을 타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방산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뭐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주식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 네. 국내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 테슬라 또 엔비디아 특히 이 두 친구 진짜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게 왜 하락을 했을지 그리고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뭐 정답을 딱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테슬라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테슬라가 한 3, 4년 전에 적자 기업일 때 이런 고금리로 갔으면 정말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갔겠죠. 네네. 예, 근데 지금 테슬라는 사실은 글로벌 세계 1등의 전기차 제조 회사고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나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전기차 그 업체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조금 줄어든다고 이게 큰 그 문제가 생길까? 이게 지금 적자 기업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적자 기업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는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적정하다 아니하다 이걸 떠나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금 레벨 수준에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은 작년에 많이 빠진 거는 결국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기가 주식을 또 많이 팔기도 하고 네. 그 트위터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거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은 그런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CEO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이 됐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 회사의 전체적인 이 흐름이라든지 이 글로벌 포지셔닝이 독보적인 그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을 다시 보여주고 이제 그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테슬라는 저는 이제 자동차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테슬라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크게 저기 하지는 않는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테슬라랑 비교되는 그 리비안하고 루시드라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네, 있거든요. 그게 초창기에 나올 때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제대로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완전 박살났죠. 지금 고금리를 얻어맞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한 거지만 얘네들은 없어질 수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1등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영업이익도 나고 매출도 늘어나는데 근데 그런 이제 좀 중소형 업체들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다음 질문 바로 해볼게요. 예. 이제 ETF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 채널에서는 ETF를 많이 권유해요. 저희가 우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ETF에 관한 질문 몇 가지 해볼게요. 예. ETF가 펀드나 단일 종목보다 매력적인 이유, 뭐 기본적인 질문인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TF는 뭐 대부분 ETF가 이제 그 패시브라고 해서 인덱스를 추종을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인덱스,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먼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가 시장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오렌 버핏이 얘기한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히 똑똑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고 시장을 저점에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시브하고 액티브하고 차이점은 패시브는 이 시가총액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테슬라가 그 가격이 400불까지 갔었나요? 400불일 때는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예를 들어 10%였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람은 이 투자의 이 습성하고 맞지 않아요. 사람의 이 투자 행태는 예, 사람이 투자하는 거는 이 감정에 따라가면은 이 투자에서 수익 나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감정이기 되면 현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인덱스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테슬라가 쭉 올라가죠. 테슬라의 비중이 쭉 올라갈 겁니다. 나스닥에서 쭉 빠지죠. 물론 뭐 다른 종목도 빠졌겠지만 테슬라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쭉 빠지면 테슬라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올라가는 종목을 더 많이 보유를 하게 되고 빠지는 종목은 버려지는 거예요. 또는 나스닥 100지수에서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한국 증시만 보더라도 10년 전에 탑10 종목하고 지금하고 맞아요. 거의 안 겹쳐요. 완전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네. 완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더 없어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분야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 대한 그 애착이 생겨요. 제가 아까 애널리스트 말씀드릴 때 계속 보다 보면 이뻐 보인다고 보인다. 말씀드렸듯이 종목도 자기가 계속 들고 있으면 이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습성 때문에 이게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자기는 계속 보유하거나 빠지면 더 사야지 하면서 물타기 하다가 결국은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국의 그 탑10에 있던 종목도 지금 다 어디 있나요? 네. 그거 보시면 정말 잘 고르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잘 고를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대형 주사 쓰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 종목을 고르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는 그 인덱스를 골라서 시장의 흐름에 같이 편승해서 투자하는 게 그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인덱스 그리고 ETF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긴 한 게 그 월가의 대장들도 종목 선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이어서 또 질문해 볼게요. 그 ETF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ETF 시장 더 어떻게 확장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ETF가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30년 됐고 한국이 20년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성장하고 커졌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커진 성장의 배경을 보면 일단 시작점을 보면은 네.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그 스트레이트라는 운용사가 그 제가 아까 ADR 말씀드렸죠. 네. 펀드를 DR처럼 올려야겠다. S&P를 DR처럼 올려야겠다. 그래서 SPDR이 된 겁니다. 맞아요. SPDR. 그래서 스파이더가 되고 그게 최초의 이제 ETF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R 형태로 올리다 보니 장점이 많은 거예요. 뮤추얼 펀드보다 이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매일매일 그 설정 환매를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실시간 기준가를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투자 장점이 있고 유동성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스스로 학습해서 만들어주는 예, 그러면서 이 ETF 시장이 계속 진화를 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커머더티도 들어오고요, 실물 ETF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형 ETF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ETF, 뭐 아크 같은 그런 액티브 ETF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운용사들도 원래는 처음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 운용사 중에 잘 나가던 이제 피델리티나 뭐 그 다음에 그 패시브로 유명한 그 어디죠? 아무튼 뱅가드, 뭐 이런 데도 들어오고 그냥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예,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이 ETF는 진화하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진화의 과정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 경우도 그 자기가 몇 년 전에 유언을 남겼거든요. 예, 자기가 죽으면 이 와이프한테 남긴 유언인데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S&P 500 추종 ETF를 대부분 단거라. 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워렌 버핏도 아는 거죠. 이게 S&P 500을 이기는 게 되게 어렵다. 인덱스를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그 매년 주주 서한을 보내잖아요. 그 주주 서한을 보면은 내가 지난해에 S&P 500을 왜
못 이겼든지.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P 500이라는 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메이저리그 이거를 쉽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그런 포커스로 종목 선정보다는 액티브한 것보다는 패시브한 게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ETF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ETF에 대해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ETF는 사실은 운용사가 이 ETF를 상장을 하고 이 상장하고 나서 자기 홈페이지에 보유 종목을 다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거래소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ETF의 바로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ETF 상장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결국 ETF는 보유 종목을 볼 수 있고 이 추종하는 인덱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ETF가 굉장히 많은데 얘가 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이 뭔지,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특성이 뭔지, 그리고 이 운용사가 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트랙 레코드도 봐야 되겠고요. 거래량이나 유동성, 그 다음에 운용 보수, 이런 이제 다각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 해볼게요. ETF도 또 한국이랑 미국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 ETF 시장 그리고 미국 ETF 시장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미국이 메이저리그니까 더 크겠죠. 왜 또 미국 시장의 전망이 더 좋을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도 부탁드려요. 미국 시장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종류도 많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더 다양화돼 있겠죠. 더 다양화돼 있고 유동성도 당연히 더 크고요. 네. 운용사도 굉장히 특화된 운용사들이 다양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 2,800개 정도 상장이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 660개 정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네요. 네, 한국도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유동성이 많고 종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은 똑같은 기초자산, 똑같은 인덱스를 추정하는 ETF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 체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ETF 시장도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계속 이제 운용사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으로 ETF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같이 뻗어 나가겠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미국에 있는 운용사와 좀 이렇게 이 지분을 교환을 해서 미국 거를 배우려고 하는 운용사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국 운용사와의 예를 들어서 미래 에셋 같은 경우는 미국 운용사 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이제 미국 운용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운용사도 있고, 그래서 한국도 경쟁력 있게 미국 거를 많이 쫓아가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ETF를 하든 한국 ETF를 하든 내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계좌에서 어떤 게 더 편하고 억세서블 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 계좌에서 한국 ETF만 투자할 수 있거든요. 연금 계좌는. 미국 ETF를 아직 불가능하죠. 그러면 내 연금 계좌에서 나스닥이 좋을 것 같으면 나스닥 ETF를 한국 운용사 거를 이제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에 맞게끔 미국 거, 한국 거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국 거는 환해지형도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해지형 같은 경우는 미국 ETF 사면 환해지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ETF 사서 그런 장점이 있죠. 네, 환해지형 ETF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형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채권형 같은 경우는 미국에 없죠, 아예 대상이. 네. 그래서 국내 채권형 ETF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지금 상장이 되고 있는데, 내가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국내 ETF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ETF 이야기하면 사실 이 두 종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SPY, S&P 500이죠. 그리고 QQQ, 나스닥 100. 이 유명한 ETF들이 있는데, 이거 좀 그 민감한 질문인가? 어떤 게 더 좋게 보세요? 이거 제가 이사님 그 영상을 보고 되게 괜찮아서 유의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요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ETF고, 뭐 저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 ETF니까 뭐 거기 관련해서 이제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SPY나 QQQ나 굉장히 오래되고 괜찮은 이제 ETF인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쫓아가는 기초 지수, 인덱스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SPY는 이제 대형주 50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거는 이제 QQ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성과를 보시면은 이제 그 2000년 1월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스파이가 이제 CAGR, 그러니까 연 환산 수익률이 6.18%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QQQ는 5.4 정도 되고요. 5.45%. 예,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기간별 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고 하죠. 샤프 레이쇼.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가 구간별로 놓고 봐도 대부분 그 스파이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묻어놓고 그냥 가겠다,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스파이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주식이 저점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주식이 저점인데 뭔가 이제 좀 세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QQQ가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최대 손실폭을 봐야 돼요. 그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 얼마나 많이 빠졌냐, 예, 이건데 이제 그 스파이 같은 경우는 그 닷컴 버블 때 50% 빠졌고 QQQ는 거의 80% 빠졌거든요. 네, 맞아요. 예. 80%, 81%? 예.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ETF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이 그 최대 손실폭, 예, 이런 부분을 보면은 SPY가 좀 더 안정적인 그 뭐 포트폴리오. 왜냐하면 산업군이 훨씬 더 다양화돼 있어요. 500이니까. 500이기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의 그 투자 산업군을 11개로 분류해요. 대분류가. 이 대분류 11개로 보면은 스파이가 훨씬 더 많이 분산이 돼 있고, 뭐 금융이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그 훨씬 더 많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할 수 있다.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QQQ는 대부분 이제 그 기술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작년 같은 이제 뭐 그런 변동성 장에서는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이사님께서는 ETF 고를 때 그 ETF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ETF든 펀드든, 네. 예, 좀 사실 고르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 목적을 봐요. 투자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 투자 목적이 뭔지, 뭐 예를 들어서 S&P 고배당 ETF다. 그러면 S&P를 투자하고 S&P 안에서 고배당 종목을 고르는 뭐 ETF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S&P 안에서의 이 S&P의 특성도 있는데 또 고배당의 특성을 같이 들고 있는 거죠. S&P 자체도 배당 수익률이 QQQ보다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 투자 목적 특성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과거 레코드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변화되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목적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투자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운용사가 그건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아크 말씀도 드렸는데 아크가 또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익을 냈다가 또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도 했는데 얘의 투자 목적은 명확하죠. 액티브하게 자기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만 고르겠다. 그러네요. 목적이 명확하네요. 목적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투자 목적이 명확한 거는 내가 나중에 손절을 하더라도 이게 되게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크게 수익이 났었고 지금 이게 안 맞는 상황이면 내가 쉽게 의사 판단을 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내가 언제 이거 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손절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투자 목적을 제일 중요하게 포인트로 펀드든 ETF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에서 선정한 종목들 말고도 안전한 ETF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그 주식 관련된 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주식 관련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한국도 3.25까지 올라왔고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고금리 상태가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투세가 유예가 됐잖아요. 내후년까지 유예가 됐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이나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배분하고 채권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네, 그래서 채권형 ETF들이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개인분들은 이제 채권형 ETF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채권의 좀 특성도 아셔야 되고 ETF의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접근이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런 걸 좀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채권형 ETF를 좀 공부하셔가지고 괜찮은 이제 인컴형 자산으로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제가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률을 쫓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종목 선정할 때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률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또 이런 배당률 높은 종목들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뭐 배당률은 좋은데 수익률이 엉망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배당은 사실 그 주주에게 주는 하나의 환원 정책이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자본시장 얘기도 드렸지만 자본을 투자해서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가치를 올리거나 배당을 주는 거죠. 예,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뭐 이런 쪽에 사실 젊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이런 이제 주식들에 대한 이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해외 펀드 중에서도. 예,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요소인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고배당 주식이 좋냐, 저배당 주식이 좋냐, 이거는 사실은 기업은 또 한편으로는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다고 해서 이 성장의 기준에서는 배당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의 포인트 관점에서는 고배당 종목이 그 나중에 캐피탈 게인 관점, 자본 차익의 관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의 요소를 포인트로 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같은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고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아야 지금은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배당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다. 네. 네,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 고금리 시대에 또 좀 더 괜찮은 투자 대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고배당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유효한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에 이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와,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또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 어떻게 그 주식과 경제 이런 전문가가 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그 살아온 이야기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투자 자문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제 첫 직장이 자문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운영업계에만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실례지만 나이가 언제쯤? 제가 26살 때. 진짜. 예,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투자 자문사가, 선물 옵션,
파생을 주로 하는 투자 자문사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2001년도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선물 옵션이라는 게 제일 투기적이고 제일 시장에 민감한 게 선물 옵션이잖아요. 그렇겠죠. 대신에 젊은 나이에 들어가셔서 진짜 많이 경험하셨겠네요. 빨리. 그래서 빨리 시장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거기서 첫 직장에서 한 3년 정도 선물 옵션을 그 매매를 했었는데 운 좋게 첫 직장에서 제가 좀 큰 자금, 뭐 기관들 자금도 운용을 하게 되고 뭐 제가 뭐 성과가 나쁘지 않아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젊으신 나이에. 그렇죠. 당시에. 예, 어린 시절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파생이나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굉장히 또 위기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별 가진 재주는 없는데 또 이제 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뭐 첫 직장이든 그 다음 직장이든 괜찮은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뵀었고 거기서도 많이 배웠고 또 직접 운영하면서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좋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쪽 운용사들하고 일할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외 쪽 운용사들 뭐 찾아가서 뭐 우리가 아는 뭐 큰 운용사들이죠. 뭐 그런 운용사들 찾아가서 그 현지 운용력들 매니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뭐 해외 운용사를 찾아가는 건 목적이 있어서 간 거죠. 그래서 연기금에 이제 그 뭐 해외 채권형 펀드,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거를 제가 담당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뭐 연기금, 뭐 그 보험사 같은 기관들 자금들을 많이 했었고 대부분 이제 뭐 채권이나 뭐 자산 배분, 절대 수익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뭐 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뭐 운용을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한 분야보다는 이제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시야가 조금 이제 뭐 다양하게 좀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 배분을 좀 이제 도움을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아까도 저희 누나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분들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싶고 자산은 늘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자기 기준이 없이 남의 얘기만 듣고 이제 피상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이제 투자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해보고 저도 이제 운영도 해보고 하다 보니 연기금이 장기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렇게 보셔도 보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이제 쌓아 나갈 수 있고 개인들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조금만 수익률을 올려도 퇴직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게 퇴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퇴직하면 다 박수 쳐주잖아요. 네. 예, 그만큼 자산이 풀어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빨리 이제 해주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자문사를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다행히 또 굉장히 저보다 훨씬 또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조인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재미있게 자문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그 타인의 실패 사례도 그 일하시면서 많이 보셨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교훈이 또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 또 부탁드려요. 네. 그 에드 세이코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투자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장에서 얻고 싶은 걸 얻는다. 그게 뭐냐면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 자체를 얻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실패가 습관이 되면 계속 실패를 하게 돼요. 특히 투자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실패가 연속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펀드 매니저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향에. 네. 왜냐하면 투자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큰 틀에서 정해준 룰을 어느 정도 잘 이제 그 가는 게 이제 투자의 그 목적인데 투자로 진정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룰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 통계라든지 퀀트를 기반으로 한 뭔가의 그 왁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만들어가는 역할을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해왔고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서비스를 계속 해드리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인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예. 다 다른데, 예. 다 다른데 이거를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끔 처한 상황,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은퇴 상황 이거에 맞게끔 누군가가 좀 이게 자문을 해주는 게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은 시절이에요. 또 한편으로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쌓여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의 이제 마이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를 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따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고객들한테 맞는 이 그 투자 자문을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서비스를 그 만들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사님 그 살아오신 이야기.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와, 26살 때 그 투자 자문회사 들어가셨다고요? 예, 근데 네. 뭐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예, 되게 공부가 많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또 질문해 볼게요. 그 우리 주식 투자 회사들의 종류, 증권사, 자문사, 운용사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또 다른가요? 할 수 있는 그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증권사는 이제 투자 중개를 하는 회사고요. 투자 중개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투자 중개,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중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운용사는 타인 그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아서 집합 투자업이라고 하거든요. 집합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고, 투자 자문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인 투자하고 자문 투자가 있는데, 1인 같은 경우는 고객의 계좌를 저희한테 일임을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고객 계좌 걸 운영을 하는 거죠. 자문 같은 경우는 고객의 이제 그 뭐 투자 성향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자문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즘은 플랫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 자문 서비스를 보시고 원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포트폴리오가 짜지는 형태로 그렇게 자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자문사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객 맞춤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진화하고 있네요. 예. 네, 그 이제 다음 질문부터 해볼게요. ESG 투자자문회사 이사님이시잖아요. 예. ESG 투자자문회사 어떤 회사이실까요? 뭐 저희 투자 자문 회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소외되고 자문 받고 싶어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저희 투자 자문 회사가 목표하는 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매니저분들도 뭐 저 못지않게 이제 그 연기금이라든지 그 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많이 운용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량적인 뭐 저희가 만에 이제 그 시스템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로보드바이저라고 해서 로보드바이저 이제 그 테스트 베드도 통과한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정량적인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 놓은 상태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들한테 좀 맞는 그런 자문, 특히나 지금 이제 자산 배분이나 채권 쪽에서 좀 더 좀 집중도 있게 저희가 좀 자문하는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요? 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진짜요? 그런 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액으로도 관리가 되는 거죠.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 플랫폼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소액으로도 투자가 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좋은 게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굉장히 방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너무 많죠. 예, 예. 그래서 뭐 근데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장기성 투자 자산인데, 이거를 1년에 1~2%만 조금씩만 올려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예, 이거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저희가 뭐 100만 원 이상부터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연금 쪽도 한번 저희한테 뭐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제 접근도 있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되게 기억에 남는 말씀 해주셨네요. 원래 자문회사 하면요, 아 우리 1억 이하는 안 받아요. 그러시고 대부분 그러시는데, 예. 그 지금 되게 제가 되게 좋게 들렸던 게, 그 무엇보다도 서민들을 위한 그런 또 자문들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네, 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고액자산가들도 이렇게 만난 기회가 있잖아요. 그 고액자산가들은 사실은 저희 같은 자문이 필요가 없어요. 예, 이분들은 이미 너무 지식이 방대하시고 인맥도 많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명확하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문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문이 필요가 없고, 이분들은 투자보다는 절세나 상속이 그렇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재산을 지키는 거를 더. 근데 이런 분들 주변에 이제 PB들이 있어요. 은행이나 증권사 PB들은 또 돈 많은 사람들 쫓아가야 되니까 이분들을 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증권사 지점이나 객장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대면으로 누군가를 자문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정보를 워낙 괜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이제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그런 비대면의 자문 서비스 영역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이사님 오늘 이제 이야기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사님에게 투자란 어떤 건가요? 투자는 결국은 자기가 투자 원칙을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게 실천하는 것도 어렵죠. 그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투자 원칙이 절대적인 투자 원칙은 아닐지언정 계속 조금씩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기준에 맞는 원칙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실천해서 성공하신 분이 뭐 힐링 여행자 같은 그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자신도 알고 시장도 알아야 된다. 결국은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투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이순신 장군. 예. 네네. 왜냐면 다 이기게 만들어 놓고 싸우잖아요. 정확히 그 많은 환경 안에서. 그렇죠. 유리한 환경 안에서. 예, 예, 싸움을 예. 했었죠. 네.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끔 이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자기의 원칙을 찾아 나갈 때 성공하는 투자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알겠습니다. 같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또 다른 저 전문 분야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같이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